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연어 처리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연어 처리가 다른 인공지능 분야에 비해서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 자연어 처리는 인간의 언어가 복잡하고요. 또 인간의 언어는 문맥이라든지 어떤 그 사전 지식, 우리가 이것을 쉐마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지식, knowledge 세 가지가 잘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사실은 인간의 언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이야기하려면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사실은 구분이 되어야 자연어 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어 처리에 이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야들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자연어 처리 분야로도 취업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연어 처리의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자연어 처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실은 이 하나는 따로 이제 진행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특히 발화, 어터런스라고 하는 하나의 발화 단위에서는 이 하나의 분석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이제 그 유형에 따른 분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싱의 유형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제일 맞을 것 같은데요. 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우리가 한다면 대표적인 건 단어 분류, 구문 분류, 문장 분류 또는 이것을 다 통합해서 기계 번역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어 분류라는 건요. 실제로 우리가 단어, 워드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시멘틱은 이제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단어에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띄어쓰기 단위로 우리나라 말은 구분을 하는데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의미예요. 시멘틱이에요. 자, 그래서 의미를 여기 사실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키워드 분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가 뭔지를 뽑아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굉장히 큰 이벤트였으니까요.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함께 많이 만약에 언급한 단어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면 네, 코로나는 가진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우울이나 불안이라는 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자연어 처리의 단어 분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구문 분석입니다. 자, 구문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문장의 배열 순서예요. 자, 문장의 배열 순서다. 신텍스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 말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다 우리나라 말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어에 다음에 서술어가 오죠. 그리고 목적어가 가장 뒤에 옵니다. 자, 이런 문장의 구조들. 그리고 한 나라의 언어에서도 문장의 구문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잘 아시는 게 영어에는 5형식이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구문, 즉 문장의 배열 순서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어는 제가 이렇게 다시 써드릴게요. 단어는 의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기계 번역. 기계 번역은 요즘 뭐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잘 이제 아주 자기 자신의 주무기로 배우신 분들은 예를 들면 AI, 요즘엔 번역들이 다 AI 번역을 쓰고 있죠. 기계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는 인공지능 번역이라고 하죠. 자, 이런 분야로 우리가 취업을 많이들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의미를 결정하고 감성을 분석하고 우리가 그 센티멘탈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분석은 예를 들면 이게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좋은 감정이냐, 파지티브 하는 거냐, 아니면 나쁜 감정이냐, 네거티브 한 거냐. 자,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걸 감정 분석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연구자, 수집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이것을 분류를 했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자, 예를 들면 1000건이면 1000개를 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성 분석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댓글이 좋은 댓글인지 악플인지 그런 걸 이제 구분도 할 수도 있고요.
자, 대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자연어 처리의 하나의 분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어를 또 많이 쓰는 분야 중에 하나가 서지 분석 이런 데서 또 많이 씁니다.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를 추출하고. 근데 음성 인식, 자, 결국 이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스피치 퍼셉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자연어 처리의 분야죠. 결국 크게 보면 자연어라는 게 우리가 스피치, 말하고 랭귀지, 언어가 있는 건데 말은 음성 인식으로 가는 거고요. 네, 나머지 언어는 자, 이 두 번째 항에 있는 단어 분류, 구문 분류, 문장 분류, 기계 번역 쪽으로 분야가 확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확대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보 검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 검색이라는 거는 약간 그 서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서지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우리가 서지 프로그램을 쓸 때 어떨 때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연구자니까요. 논문을 검색할 때 특정 키워드로 네, 제가 원하는 여러 개 방대한 이런 논문 자료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논문 연구들을 뽑아내는 거, 찾아내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정보 검색, 서칭이라고 하죠. 기능상으로. 자, 수많은 문서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문서를 자, 빠른 속도로 찾아내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정보 검색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일일이 키워드를 쳐서 이제 찾아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대화를 통한 검색 엔진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옛날에는요. 제가 키워드를 다 해서 뭐 and, or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연산자를 넣어서 검색을 했었는데 요새는 대화로 하죠. 예를 들면 땡땡아 뭐 구글아 구글아 코비드-19 관련된 논문 찾아줘.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지난 2년 동안 코비드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우울증 연구 찾아줘. 이렇게 하면 찾아주죠. 이것은 하나의 이제 대화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연어 처리의 분야 중에 기존 검색 시스템하고요. 질의응답 시스템이 기능 정확도 적용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고 적용 사례가 어떤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요, 검색 시스템이 해당되는 문서를 단순히 나열했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문서 속에서 정답을 검색하는 게 또 필요했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찾은 문서 중에서도 제가 찾는 게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검색의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검색의 소요 시간도 많고 제가 다시 또 여러 번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문서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자, 기능적으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이제 대화형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자, 문서에서 정답까지 찾아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코로나하고 우울 이렇게만 검색해서 어떤 수동으로 찾아내는 연구하고요. 제가 대화형으로 예를 들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뭐 우울증과 관련된 연구를 찾아줘야 하면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답 검색 과정의 시간도 단축되고요. 사용자의 문서 활용도가 높고 웹 문서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까지 검색을 해줍니다. 특정 문서를 직접 게시할 수도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자연 처리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질의응답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도도 역시 기존 검색보다 질의응답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검색 성능의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정확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높을 수밖에 없느냐? 기존 검색은 키워드 중심의 추출이잖아요.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 대화형으로 하게 되면 질의응답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질문의 어휘 구조라든지 의도까지 파악해서 검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기 어렵죠. 기존 검색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올드보이라고 하는 게 영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드라마가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 찾아줘라고 하면 질의응답 시스템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영화라는 거를 또는 드라마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최적화해서 검색을 해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냥 일반 검색 만약에 서지 프로그램에서 찾잖아요. 그러면 뭐 오징어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게임을 또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면 그냥 놀이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영화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정보가 너무
네. 정확한 의도 분석이 어려우니까 저는 영화 제목을 얘기한 건데 그냥 키워드만 치다 보면 네, 정확하게 검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검색하게 되면 이게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지금 영화를 얘기하는구나. 질문자는 지금 영화를 찾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거를 이 스마트하게 검색해 준다는 거예요. 자, 적용 사례 보겠습니다. 자, 연수동 만나 분식집에 전화번호를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연수동 만나 분식집 전화번호 이렇게 키워드를 치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검색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연수동하고 그냥 전화번호만 나올 수도 있어요. 만나 분식집이 아니라 저는 분식집을 찾고 싶은데 연수동에 있는 다른 게 이제 검색될 수도 있죠.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질의응답 시스템을 하나의 발화 자료로 검색한다면 자, 연수동 만나 분식집의 전화번호는? 라고 물어보면 이 의미 자체를, 의도 자체를 만약에 질의응답 시스템을 통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의미 자체를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즉 정답을 제시하는 거죠. 그럴 때는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도 단축하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만나 분식집이라는 거는 고유명사고 이 집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질의응답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추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를 추출한다라는 거는 아까 검색하고 좀 달라요. 자, 비정형의 문서로부터 정교화된 정보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명 인식 NE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하고 관계 추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문서 많이 이용하시나요? 자, 위키피디아 문서에서 사람, 회사 이런 이름을 뽑아내고요. 뽑힌 개체 간의 관계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소속이 어떤 이직을 했는지 이런 것들 관계를 우리가 추출하는 거 이거 정보 추출이라고 합니다. 단순 검색하고 다른 거죠.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거. 그래서 개체명으로 하던 아니면 관계,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뽑아내던 자,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걸 정보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은 여러분들 최근에 자연어 처리하면 실은 우리가 랭귀지 처리 문제보다 스피치 처리가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워요. 네, 그만큼 이 스피치라는 거는 우리가 범주로 인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바라고 하는 단어라면요. 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에 소음 성분이 얼만큼인지 그 다음에 유성성 이 목소리에 어떤 성대가 움직이면 유성성 성분이 얼마인지 이 구간이 절대값이 아니고 구간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 격음, 경음, 평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자 비읍은 평음이에요. 파이름이라고 하는데 플라시브, 스탑이라고 표현하죠. 파이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경음이죠. 이게 격음 기직성 아스피레이션이 들어가면 프처럼 들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거 구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발화 단위에 음소 포네틱 단위에 이게 있으니까. 근데 외국 영어에서는 이게 없어요. 다 이것은 영어권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다 이걸로 인식해요.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부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푸산 이렇게 썼었죠. 지금은 부산으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마찬가지예요. 광주 이런 것도.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평음, 경음, 격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스피치 리커그니션을 하면요. 포먼트라는 게 VOT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소음 성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까지의 성대 떨림부터 그 시간이거든요. 보이스 온셋 타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시간대를 우리가 이것을 절대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주값으로 해요. 마이너스 25ms 예를 들면 이하면 이것을 예를 들면 평음으로 인식하고요. 25ms 이상부터는 이것을 격음으로 인식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범주인 거죠. 범주. 어떤 특정 범주에 도달하면 이것을 격음으로 인식하고요. 푸처럼 인식하고요. 이 어떤 특정 범주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거는 그냥 평음, 부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구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베리에이션이 좀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랭귀지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랭귀지보다 이 스피치 쪽이 조금 더 스파시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특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피치 리커그니션 또는 우리가 스피치 투 텍스트 STT 기술이라고 해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 자, 인간이 지금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자, 컴퓨터가 인간의 음성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범주, 이 패턴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들 범주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캐테고리컬 레인지, 그러니까 범주가 아니라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자, 스피치 리커그니션이 우리가 컴퓨터 인간의 음성 언어를 이해하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STT라고 하는 거는 자, 스피치를 텍스트로 변환한다는 뜻이잖아요. to니까. 그래서 자, 요거는 그냥 음성 언어를 문자로 바꿔주는 거에 초점을 좀 두는 거고요. 그건 단순 작업이죠. 태스크죠. 근데 스피치 리커그니션은 인식이라는 의미잖아요. 인식은 우리가 이해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스피치 리커그니션이 제가 예를 들면 뭐 구글아 뭐 오징어 게임 검색해줘라고 하면 얘는 지금 제 말을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음소를 이런 패턴에서 찾아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목소리나 뭐 높낮이나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발음하는 법이. 근데 이것의 패턴을 찾으면 어떤 정보를 요약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영어를 틀어주겠죠. 자, 이런 거는 지금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기술이니까 좀 더 어려워요, 이것은. 네. 여러분들도 영어를 그냥 귀로 듣는 거, 이게 히어링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를 귀로 듣는 거는 뭐 누구나 청력이 정상이면 할 수 있지만, 리스닝은 어렵잖아요. 토익 리스닝이라고 하지 토익 히어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듣고 그 의미를까지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리커그니션의 그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글자로 그냥 화면에 표시하는 기술 STT라고 하죠.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그 네이버 음성 검색 같은 거 할 때 우리 말로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자, 이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요. 자, 보세요. 아유, 자,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를 얘기하는 거를 단순히 우리가 음량을 분석해서 인식해서 텍스트로 하는 거 이게 STT다. 그래서 요 범주가 우리가 STT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그 발화한 자료들을 하나의 이제 모델링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도 찾아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렉시컨이라고 그러거든요. 어터런스 렉시컨. 발화하는 이 코폴스 자료로부터 하나의 사전처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것을 이제 학습을 해서 하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음성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우리가 스피치 투 텍스트, 그러니까 STT,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술이 있고 음성 인식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의미까지 특히 그 전문 도메인 분야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분야도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분류 그 다음에 좀 찾아볼게요. 단어 분류라는 거는 문장 내 단어의 카테고리를 목적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그 사전 같은 거죠. 그래서 품사를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문장 내 고유 명사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술을 우리가 그 단어 분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이 기술도 중요한 고급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한 단어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죠. 자,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도 그렇고 전 세계 대부분의 단어는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한 단어 내에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ambiguity word가 대표적인 애매모호한 단어, 그러니까 중의성을 가진 동의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자, 제가 사과라는 단어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뭐 잘못을 용서를 비는 게 사과인지 아니면 먹는 사과를 얘기하는지 애매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요. 이게 사실은 단어 분류 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뭐
추상어 뭐 이런 것들 있죠. 관용어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분류한다라는 건 결국은 의미라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건데 의미가 문제는 다양하게 쓰이거나 아니면 관용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관용어는 이런 거예요. 속담어처럼 예를 들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 이런 것들이 그냥 관용어나 아니면 뭐 추상어들이죠. 관용어에 해당이 되죠.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가 내가 널 기다리다가 내 목이 빠졌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물리적으로 목이 빠져서 너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을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의미죠. 이때 목이 빠졌다라는 건 내 목이 정말 뭐 불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단어 분류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이나 페이스북의 문장에서 단어들을 추출해서요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거나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망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죠. 유사한 유형의 영상이나 사이트를 추천해줘. 레커멘데이션 할 때. 이때 우리가 단어 분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어 분류 분야는 NLP 분야에서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어떤 특정 분야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알아두시면 제일 기본적인 기술이고요. 알아두시면 뭐 꼭 자연어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부서 그런 회사들 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문 분석입니다. 구문 분석은 우리가 신텍스라고 하죠. 자, 앞서 말씀을 드렸던 자, 문장의 배열 순서예요. 자, 그래서 문장의 구조,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이요. 의존 구조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계 번역이나 감정 분석, 대화 시스템 등의 과정에 전처리 과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이게 사실은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처리가 좀 어려워요. 이것은 왜냐하면 조사나 이런 게 막 다 붙기도 하고 그래서 구문 분석 그럴 때 많이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문서 분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문장의 문서가 어떤 분류, 어떤 카테고리에 이제 속할지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테고리가요. 컴퓨터나 스포츠, 시사, 연애 이런 각각의 섹션이 있다면 이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기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과거엔 다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분류했었죠. 그것이 아니라 어떤 기사가 어느 면에 어느 섹션에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 분석이 있습니다. 감정 분석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또 어드밴스한 이제 기술인데요. 자,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잖아요. 자, 어떤 문장이 어떤 의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컴퓨터가 분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아주 센시티비티하게 아주 민감하게 이것을 분류를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런 기술은 개발하려고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사람의 발화 자료에서 우울증 같은 거를 이제 예측하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울증은 내가 우울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이 사람이 우울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울증이 아주 초창기는 경미한 시기에는 본인 자체도 제가 우울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쓰는 단어 내에서 우울한 사람이 우울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가 잘 없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 어떤 특정 문장이 우울함과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연구들이 외국에서 많이 국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정 분석을 하고요.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특히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할 때에는 영화평론 사이트에 우리 또 보면 댓글 있죠. 그래서 댓글 분석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댓글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우리가 일일이 읽어보지 않더라도 컴퓨터가 탁탁탁탁 분석할 수 있게. 그래서 악플 같은 걸 찾는, 탐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정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 분석까지 살펴보셨는데 아직 그 뒷부분에 지금 자연어 처리 분야가 좀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연어 처리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